70살 되면 우리 은퇴해야 돼요. 70살 되면. 우리 동창 신부들끼리 야 우리 은퇴하면 뭐 할래? 여러분들 70살이면 지금 우리들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나이 계산을 여러분들 70은 70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거기다 0.7년을 곱하면 돼요. 70살이면 77이 49. 49살이에요. 70살들은 49살이에요. 늙은 게 아니에요. 70살은 멀쩡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계산 다시 해보세요. 네? 50살들은 7, 5, 35, 35살이야. 35살이에요. 그 우리 49살에 은퇴해갖고 우리 뭐 할 거냐. 야, 내가 그랬어. 야, 우리 은퇴하면은 신부 카페 하자. 야, 왜 사주 카페는 왜 신부 카페가 없냐. 사람들 마음 답답하면 사주 카페 가서 사주 보잖아요. 그럼 우리 신부 귀신의 애비로 산 지 40년이다. 그럼 웬만한 무당보다 낫다. 70 은퇴한 신부님들 이렇게 보면은 교우들 얼굴 보면 인생이 보여요. 딱 보면 남편이 바람 피고 있구나. 보인다니까요. 남편이 지금 노름하고 있구나. 눈에 보여. 얼굴이라는 게 뭐냐면 얼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굴이야. 그래서 얼굴이에요. 얼굴. 이 얼굴에 7,000개 인생이 들어있다 그래. 7,000개. 딱 보면 알아. 저 사람이 행복하게 살구나. 불행하고 살구나. 얼굴에 써 있어요. 힘들게 살았구나. 귀하게 살았구나. 다 써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 은퇴해갖고 그 정도 뭐 할 거야. 밥 세끼 먹고 밥이나 축 내고 너무 아깝잖아. 그래갖고 이제 커피 잘 내릴 줄 아는 우리 시모니 신부 잘생겼거든. 너는 커피 저기 막 바리스타 해 거기서. 그 다음에 베네딕토 신부라고 나보다 한 7살 나이 많으신 얼굴이 못생겼어요. 형은 못생겼으니까 나오지 말고 식당에서 요리하고. 맨날 담배만 피는 우리 마티아 신부 너는 청소하고. 근데 나는 이제 이게 되니까 이제 앉아서. 우리 교우들도 상담하고 싶으면은 신부님 본당 신부 바쁘다고 상담도 못 하잖아요. 우리 은퇴하면 시간 많은데 교우들 속 시원하게 얘기도 들어주고 상담도 해주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지금 60살 사시는 분들은 100살까지 삽니다. 분명히 100살까지 살아요. 50살 되신 분들은 110살까지 살아요. 40살 되신 분들은 120살까지 살게 돼 있어요. 제가 20년 전에 이제 100살 시대가 옵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신부님 내 별명 따라 뻥까지 마세요.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들 요즘 100세 안보장, 100세 연금보장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100세 시대 된 거예요. 그런데 올해 LIG에서 뭐가 나왔느냐면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어요. LIG에서 110세 건강 안심보험이 나왔다니까요. 여러분들 보험회사 사람들이 뭐 보험 파는 사람들 말고 보험회사 설계하는 진짜 그 박사들이 괜히 110세 상품 내놨겠어요? 60년 후에는 암 정복된다고 보는 거예요. 60년 후에는 당뇨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60년 후에 혈압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노화, 방지, 세포 다 찾아낸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110세까지 간다는 거예요, 이제는. 지금 20살들 계산이 안 돼. 이 사람들은 계산이 안 돼. 근데 이렇게 오래 살 줄 모르고 있는 돈 없는 돈 자식한테 다 줘버려. 우리나라가 사교육비가 미국보다 3배가 높아요. 사교육비가 미국보다 3배가 높은데 노인들 그 OECD 국가 중에 35개 OECD 국가가 있는데 그중에 노인 최저 가장 가난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자식들한테 돈 다 줘버리고 자기는 늙어서 정작 늙은 시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고통이 덜한데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는 거예요. 60살에서부터 100살까지 40년 50년을 돈 없이 살라고 그러니까 너무 세는 게 나는 이 연금 문제도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하면 20년 부모는 연금 나오잖아요. 옛날엔 문제가 없었어. 65세 뭐 60세에 나와갖고 70에 죽었으니까 연금 한 10년 주면은 오히려 남았어. 근데 20년 붓고 이제는 110살까지 산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붓고 50년 받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문제가 아니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설계가 지금 대한민국 사람 머릿속에 없어요. 지금 저 젊은 사람들 자식들한테 쏟아넣는 거 보면 그것도 쓸데없는 학원에다 쏟아넣는 거 보면요. 이게 여러분들 3년 전에 우리나라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800명이었어요. 여자 1,700명, 남자 100명. 3년 전에 100살이 1,800명. 올해 내가 통계청에 들어가갖고 자료를 뽑아보니까 100살 이상이 몇 명이냐면 14,000명이에요. 14,000명. 안 죽고
쭉 가는 거. 안 죽고 그대로. 90살 이상은 13만 4천 명. 80에서 90살까지 97만 명. 70에서 80살까지 270만 명. 그래서 65세 이상이 몇 명이냐면 649만 명, 650만 명. 초등학교들이 240만 명인데. 무슨 얘기냐면 초등학교 애 하나에 할머니 셋이에요. 요즘 길에 나가보면 애들은 안 보여요. 맨 할머니 할아버지만 돌아다니면 맨 할머니 할아버지만. 또 할머니 넣어서 유모찬 주워갖고 유모차를 끌고 온 동네를 다 돌아다니죠. 근데 여러분들 나이가 70이 넘으면 뭐가 들어오냐면 무기력증이 들어와요. 사는 게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왜? 만나는 사람이 있어야지. 돈이 있어갖고 나가 돌아다니지. 그렇지 않겠어요? 만나는 사람도 없고. 뭐 부부가 같이 한 집에서 살아도 신혼 때나 깨가 쏟아지는 거지 70에 무슨 깨가 쏟아져. 남편이 지나가면은 투명 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무슨 남편이에요. 투명 인간이 지나가나 보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웃을 일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딸 환갑을 본다는 거예요. 환갑된 딸이 와서 놀아줄 거예요. 아들이 와서 놀아줄 거예요. 말할 것도 없고 손자들이 놀아줄 거예요. 하루 종일 집에 혼자 있는 거예요. 하루 종일 혼자 있으니까 하루 종일 한 번도 안 웃는 거예요. 하루 종일 안 웃어. 근데 누가 웃긴 얘기하면은 이게 웃긴 웃어야 되는데 어떻게 웃는지를 까먹는 거예요. 썩은 미소가 나오는 썩은 미소. 여러분들 나이 먹으면 눈두덩 쳐져요, 안 쳐져요? 눈가 쳐지고 볼 쳐지고 입가 쳐지고 머리 하얗고 이마에 쭈글쭈글하고 하루 종일 안 웃고 있으면 소파에 앉아갖고 하루 종일 이러고 텔레비가 무슨 죄를 졌다고 KBS 한번 째려보고 MBC 한번 째려보고 SBS 한번 째려보고 하루 종일 째려보고 저녁에 며느리가 어머니 식사 때 방문 땅땅 두드려 문 열었는데 이 시어머니 또 전기세 안 낀다고 깜깜한 방에서 불은 꺼놓고 그냥 파란 텔레비 불빛에 째려보던 눈빛 그대로 며느리 째려보면서 밥 먹으라고 이러면요 며느리가 심장이 땅땅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요 눈꼬리가 올라가지 이뻐, 입꼬리가 올라가지 이뻐요. 젊은 사람 그래서 웃을 때 보면 얼마나 이뻐요. 눈꼬리 쫙 올라가, 입꼬리 올라가고. 내가 요즘 강의 다니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교황님 덕분에. 근데 나오면 정말 이뻐요. 또 그냥 나한테 강의 들으러 온다고 또 화장을 해도 연필로 막 위로 이렇게 막. 근데 할머니들은 아무리 그려도 이게 떨어져요. 웃지도 않지. 재미난 일도 없지. 그래서 저는 나이 먹어서 해만 뜨면 집을 나가라는 거예요. 해만 뜨면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무조건 집을 나가야 돼. 여러분들 이렇게 여기 나이 드신 분들 1박 2일로 여기 오신 거죠? 집 나오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보다 더 좋아하는 건 집에 있는 식구들이에요. 그렇게 가끔씩 하루에 한 이틀 정도 사라져 주는 게 예의예요. 그러니까 집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근데 문제는 돈 쓰는 게 아까워갖고 벌벌벌벌 떠는 거야. 돈 쓰는 게 아까워서 벌벌벌 떨면서 집에 가만히 있으면 치매 걸리는 거야. 우리나라 치매 걸린 사람 57만 명, 57만 명. 죽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가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치매 걸리면 자기가 괴로워요? 주위 사람이 괴로워요. 죽고 싶은 건 주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집 잡혀서 돌아다니세요. 농담이 아니고 미국 사람들은 30년 동안 처음에 집 사서 집 붙고 30년 늙어서 집 잡혀서 나머지 30년 살다가 죽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돼. 이제는 자식한테 물려주는 시대는 끝났어요. 왜? 여러분들 100살에 죽어갖고 자식한테 물려주면 자식이 80에 받아. 80에 받아서 뭐 할 거예요?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집의 개념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잡혀갖고 평창에도 가고 여기 라자로 마을도 오고 맛있는 것도 사 먹고 성주순례도 가고 온양온천도 가고 춘천도 가고 해만 뜨면 집을 돌아다니는 거 무조건. 이렇게 집 잡혀갖고 돌아다닐 때까지 돌아다니는 사람은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지쳐서 죽어요.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그냥 한 90살에
도저히 힘들어서 더 이상 못 돌아다니겠다. 나 갈랜다. 그리고 죽어야 된다니까요. 하고 싶은 얘기는 너무 많은데 또 미사 있으시고 우리 지금 성심원이라고 그 용인 수지에 수녀님들이 많은 우리 아이들 키워서 신부들 거의 5명이나 나왔어요. 성심원 그 고아원에서 이제 보육시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그 수녀님이 딱 100살에 돌아가셨어. 100살에. 어제 돌아가셨어. 어제 그제. 그래서 그 수녀님 100살 우리가 미사 해드렸거든요. 우리 신부들이 모여갖고. 그또 그 수녀님이 또 텔레비전에서 꼭 나만 나오는 걸 보신다고 그래갖고 내가 수녀님 100세 백수 그 미사 때 내가 강론을 했어요. 수녀님 꼭 안아드렸는데 그리고 한 2달 있고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수녀님은 끝까지 정신을 놓지 않고 그리고 하시다가 아주 곱게 그때도 그 수녀님도 정말 이뻐. 정말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100살인데도 아주 예쁘고 곱게 그렇게 그러니까 100살까지 사는 건 문제가 없어요. 살 때까지 어떻게 살다가 건강하게 예쁘게 살다가 죽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는 날까지 즐겁게 살고 죽는 날 즐겁게 죽었으면 좋겠어. 요즘 암 환자들이 제 강의를 듣고 그런 얘기 참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신부님 저 요즘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죽음을 조금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죽음을 너무 밀어내려고만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죽음도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든다고. 죽음도 삶의 일부죠. 밀어낸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밀어낸다고 미뤄지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라는 거는 다가올 때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게 죽음이죠. 그러면은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잘 죽을 수 있어요. 잘 살아야 돼. 잘 살려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계획을 잘 세워야 돼요. 여러분들 100년 전에는 우리가 인생을 계획 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100년 전에는 인생 계획 세울 필요가 없었어요. 왜? 100년 전 평균 나이가 46세예요. 근데 사실은 제가 늘 46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는 임금들이 46세에 살았어요. 모든 임금들 평균 나이가 46세였어요. 그리고 100년 전에는 50살 넘겨서 사는 비율이 20%도 안 됐어요. 50살 넘어서 사는 비율이 20%도 안 됐는데 지금은 50살 넘어 사는 비율이 96%예요. 안 죽어. 이제는 안 죽어. 옛날에는 20살에 결혼하고 시집장가 났다가 40살에 죽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막내는 누구한테 맡기고 죽었느냐면 장남한테 맡기고 죽었어요. 쟤 좀 잘 키우라고. 그러니까 계획 세울 게 뭐가 있어요. 삶의 계획을. 지금은요 100살까지 안 죽기 때문에 삶의 계획이 있어야 돼요. 저는 신학생 때 세미나를 하는데 앞으로 주 5일제가 된다는 거예요. 주 5일제. 토요일날 일요일날 교우들 성당 안 나온다는 거예요. 30년 전에는 주 5일제가 뭐예요? 일요일날 특근했을 때였는데. 그런데 프랑스를 예를 들더라고요. 프랑스가 신자 비율이 97%인데 주 5일제를 실시하고 미사 참여율이 8%로 떨어졌대요. 90%가 성당 안 나오는 거야. 다 놀러 가느냐고.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럼 여러분들은 신부가 될 때 앞으로 주 5일제가 실시될 텐데 교우들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 안 나오면 그들을 어떻게 하느님 앞으로 이끌어 드릴 것이냐? 답을 내놔라. 전 이런 생각을 했어요. 교우들이 토요일날, 일요일날 경치 좋은데 구경 간다고 성당을 안 나와? 그렇다면 나는 나중에 신부가 되면은 성당을 경치 좋은 데다 전화해야 되겠다. 경치 좋은 데다 져놓고 어디로 와라? 클리 와라. 그래서 나는 생태마을을 신학생 때부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난 신부가 되자마자 땅 보러 다녔어요. 황당했죠. 감히 내가 주머니에 돈 한 푼도 없는데 막 30억짜리, 50억짜리 우리 조신부님 계신 용문도 가보고 가천도 가보고 무슨 가평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 부동산 업자가 신부님 돈이 어디서 나서 이렇게 이 땅을 이렇게 큰 데를 보러 다니냐? 나 돈 한 푼 없다. 단 꿈이 있다. 꿈. 그랬더니 교구청에서 강원도 평창에 15,000평이 있으니 가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내가 20년 전부터 꾸미기 시작을 했어요. 30살부터 꾸민 거죠. 그리고 10년 동안 본당 신부 하면서 하니까
너무 커졌어. 10년 전에는 주교님한테 청을 드렸어요. 제가 이제 본당 2개, 신설 본당 2개 성당도 짓고 그랬으니까 저를 평창으로 보내주시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주교님이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래갖고 내가 평창에 들어와서 사는데, 그런데 어쨌든 내가 꽃을 심어놓고 나무를 심어놓으니까 요즘은 봄만 되면요 반천국이에요.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산수유 피지, 개나리, 진달래, 마로니에, 목련, 벚꽃, 산딸나무, 뭐 이팝꽃, 조팝꽃 뭐 이런 거 피면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사는 데가 325m예요. 325m이기 때문에 남산이 278m예요. 남산보다 높은 거 50m 높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하늘에 내가 이렇게 강의 끝나고 밤 12시 집에 들어가면요 은하수가 뭐 매일 펼쳐져 있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산이 가까우니까, 하늘이 가까우니까 별똥별 떨어질 때 꼬리 타는 소리가 들려요. 떨어질 때 막 따다다다다 이러면서 별똥별이 떨어져요. 이 사람들이 웃는데 정말 그래요. 별똥별이 하루에 2만 개가 떨어져요. 2만 개가 떨어지는데 우리가 못 보는 거죠. 여러분들 이 지구라는 별이요 너무 신비해요. 지구라는 별이 참 신비해요. 그렇게 훌쩍 내 나이가 50살이 됐어요. 그러니까 내 젊음을 평창에다가 생태마을로 다 불살른 거야. 그랬더니 4년 전에 주교님이 교구청에 들어오라고 해서 들어갔더니, 황 신부님, 강원도 평창 생태마을 15,000평 꾸민 경험을 가지고 여주의 땅이 15만 8천 평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2 생태마을로 꾸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여주 군청에 들어가고 허가를 받아보니까 19번 신청을 넣었는데 19번 다 허가가 캔슬이 됐어. 퇴짜를 맞은 거야. 그래갖고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왜 허가가 안 나오냐? 자기네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허가를 할 수가 없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여기는 팔당 그 한강 수질 대책지구이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큰 건물을 허가를 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허가를 취할 수 있냐니까 일단은 국회에 가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전재희 그 국회의원님도 계셨지만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쫓아갔죠, 여의도에. 여의도에 쫓아 올라가고, 그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났어요.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더니 심히 거기는 안 되는 데입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안 되니까 여기 왔지. 왜 되는 거 왜 왔겠냐. 안 되니까 왔지. 되니까 왜 왔겠냐. 나 요즘 뭐 건물 뭐 전부 다 먹고 노는 것만 하는데 나는 여기에 국민들이 쉴 수 있는 정신적인 휴양 공간을 하고 싶다. 평창에만 해도 5만 명이 오는데 여기는 10만 명이 온다. 프랑스의 떼제라는 곳은 일주일에 3천 명씩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서 정신적인 리트리트가 된다. 예? 레크레이션이 된다. 우리는 그런 공간이 너무 없다. 거기 아주 교통 요지도 좋은데 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마침 또 우리 천주교 신자들 착하잖아요. 신부가 막 소리 지르면 일단 뭐 국회의원이라도 일단은 뭐 들어주려고 그러잖아요. 아, 신부님 그럼 한번 그 해당 군수님하고 얘기를 해보겠다고. 일주일에 연락이 왔어요. 아, 신부님 우리들이 거기에 후원해주기로 적극 지지해주기로 지원해주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 그 다음 기관은 이제 경기도청이 이제 허가 기관이에요. 근데 마침 내가 경기도에 강의 갈 일이 있었어요. 거기 경기도 지역 국회의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도지사 뭐 시장들한테 강의를 하는데 나는 뭐 그걸 몰랐는데 강의가 끝났는데 조찬 강의가 끝났는데 그 도지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신부님 자기가 3년 동안 있으면서 조찬 강의에 끝날 때까지 한 명도 안 일어나는 게 신부님이 처음이라는 거예요. 내 노래는 강사들을 다 불러댔는데 다 중간에 가드는 신부님은 끝까지 앉아있더라는 거야. 신부님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말 해줘서. 신부님 필요한 거 있으면 다 해주겠다고. 나 필요한 거 있다. 나 여주에 생태마을 하는데 그거 좀 허가 좀 받게 해달라. 그랬더니 지원해주겠다고. 경기도청이 한순간에 끝났어. 나는 이제 그러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데가 하나 있더라고. 한강유역관리청. 아무리 허가가 나도 거기서 노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여자야 또 판시관이. 5급 공무원인가 그런데 여자야. 이 남자들은 이렇게 찌르고 저렇게 찌르면 그냥 서로 그냥 어떻게 되는데 여자는 또 청렴한 여자들은요 안 돼요 이게. 찌를 수가 없어.
그래갖고 신부님 거기는 안 되는 데입니다. 그래서 난 너무 하고 싶다 여기를. 다 설명을 했죠. 근데 이 판시간이 안 되는데 사실은 우리 엄마 아버지가 성당을 안 다니는데 신부님 강의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몇 번 봤는데 신부님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아갖고 내가 안 되는 데지만 긍정적인 의견을 내겠다고. 그래서 그게 제일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끝났나 보다 했더니 진짜 어려운 게 하나 남아있더라. 주민들이 결사 반대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주민들 결사 반대. 예, 자기네들 그렇게 큰 거 들어오는 거, 뭐, 골프장 들어왔는데 막 물난리 나고 그래서 안 된다고. 그래서 이제 주민회관에서 만났어. 눈에 그냥 기운이 꽉 찼더라고. 결사 반대 기운이 꽉 찼더라고. 예, 그래서 얘기 좀 해보자. 그래서 얘기를 해라. 그래갖고 이제 얘기를 들었죠. 우리가 대화를 할 때는요, 내가 작년에 여기 와서 대화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대화를 할 때는 진지하게 들어야 돼요. 예, 정말로 제가 진지하게, 제가 이렇게 강의할 땐 말을 많이 하지만 평상시엔 전 말을 안 해요. 듣지. 그래서 잘 들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부님 얘기해보라고. 뭐 내가 먼저 얘기하면 그건 깨져요. 항상. 사람 참 뭘 몰라. 필요한 게 무엇이냐고. 먼저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지 이게 타협이 되지.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럼 끝나는 거예요.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얘기를 했지. 내가 또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니까 주민들 눈빛이 설설설설 풀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그러면은 한번 해보라고 신부님. 그래갖고 주민들이 서명을 다 해줬어요. 네. 나는 그 텔레비전 보면서 싸우는 게 이해가 안 돼. 말로 하지 왜 싸워. 말로 하면 되는데 왜 싸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이제 서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주시의 개발국장님이 와서 신부님 허가 모든 허가 끝났으니까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15만 8천 평 꾸밀려고 그러면 난 60살 때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미래를 과거에 연연하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내가 이 인간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런 거 다 불행한 거예요. 그때 삼성전자 3만 원 할 때 삼성전자 주식을 샀어야 되는데 내가 아주대학 환경공학과 대학원 다녔거든요. 근데 그 참 재미난 얘기가 거기 떠돌아요. 그 한 30년 전에 그 아주대학 앞에 벌판이었어. 그 아주대학 그 유신고등학교 앞에. 근데 그 공부 못하는 그 유신고등학교 선생님들이 공부 맨날 못하고 학비만 내는 애들한테 그랬대요. 야, 니네들 쓸데없이 학비 내지 말고 그때 거기 아주대학 앞에 한 평에 100원 했대요. 저 땅이나 사두라고, 땅이나. 이 돌대가리들아. 돈 버리지 말고, 시간 버리지 말고, 땅 사두라고 맨날 그랬대요. 그런데 그 졸업생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그게 한 평에 100원 아니면 3천만 원. 3천만 원을. 그때 이 돌대가리들이 지금 한다는 소리가 그때 담임 선생님 말을 들을 걸. 이거 다 소용없어요. 그때 사뒀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에 매달리는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미래를 꿈꾸는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난 60살까지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해요. 우리 생태마을은 정말 짱짱한데요. 올해도 매출액이 한 40억 정도 되니까 뭐 웬만한 본당보다 낫죠. 청국장 가루를 첨가마를 파는데 뭐 말할 것도 없지. 청국장 첨가마면요 20억 원어치, 20억 원어치. 그러니까 이 청국장이 보통 대단한 게 아니죠. 그 김장 뭐 또 엄청 팔지. 된장, 간장, 고추장, 뭐 피정 많이 오지. 뭐 우리는 너무너무 좋은데. 근데 작년에 제가 아프리카 잠비아를 갔다 왔어요. 잠비아를 갔는데 무프리나라는 지역을 갔는데 인구가 15,000명인데 에이즈 환자가 1,600명이야. 15, 16살 걸린 애들이 다 에이즈에. 젊은 애들이 다 에이즈에 걸려 있는 거야. 그 더 이상은 살지도 못하고. 에이즈가 걸려갖고 그냥 병원에 오는데 우리나라 수녀님들이 가서 하는데 얘네들 약도 먹이고 내가 우리 의사 선생님들 모셔갖고 이도 좀 빼주고 또 에이즈 걸린 엄마들이 죽으니까 고아 애들이 많은 거야. 보육시설에 애들이 에이즈가 걸려서 나오는 거야. 얘네들이 5kg가 넘어야지 약을 먹는데 5kg가 안 되는 애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분유를 먹이면 일주일만 먹이면 5kg가 금방 돼요. 3kg짜리가. 신기하게. 그래서 이제 거기 분유도 갖다 주고 또 학교를 못 다니는 애들이 한 700명 돼요. 수녀님들이 얘네들을 모아서 학교를 운영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책값 12명이 책 한 권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공부가 돼요? 12명이 앉아서 책 한 권? 그러니까
3부제 수업을 하는 거야. 4명이 앉아서 하나 보려고. 그래서 책 다 사갖고 둘이 하나 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렇게 다 해줬는데 이제 이 자카란다는 농장을 갔는데 농장이 80만 평이야. 근데 수녀님이 2만 평밖에 못 꾸미는 거예요. 80만 평, 2만 평밖에. 그래서 수녀님한테 내가 수녀님 이거 80만 평 다 하면은 학교, 병원, 보육시설 운영 잘할 텐데 왜 2만 평밖에 못 꾸미느냐? 그랬더니 수녀님이 한다는 소리가 시면 우린 포크레인도 없고 트랙터도 없고 경운기도 없어요. 여러분들 맨손으로 농사 지면은요 한 사람이 1000평 이상 못 져요. 서울 사람들이 괜히 뭐 4,000평 땅 사. 우리 생태학교에 내가 학생들 운영할 때 왜 학교에 입학했냐? 땅이 4,000평인데 농사 지려고 왔대. 그래서 이제 한 달 이제 3월달 씨 내고 거름 주면은 한 달 후에 내가 물어봐요.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고 한 달 해보니까 한 1,000평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아. 3,000평이 날라가 버려. 한 달 일을 해보고 여름 지나고 6월달에 내가 물어봐요. 얼마 정도 할 수 있느냐니까 한 10평 정도 할 수 있다. 사람이 농사 짓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없으니까 2만 평밖에 못 하는 거야. 얼마면 되겠냐? 그러니까 2억이면 되겠대.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2억 한국에 가서 만들어서 보내주겠다. 내가 또 뻥이 또 엄청 세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별명이 황뻥이었어. 황뻥. 근데 한국에 돌아와갖고 내가 강의 때 몇 번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어려운 이웃 도와주는 거 내가 10,000원, 20,000원 도와주는 거 갖고 어려운 이웃 도와줬다고 말하지 말아라. 적어도 내 재산이 5억이라면 5천은 도와야 된다. 내 재산의 10분의 1은 내 거 아니다. 그건 하느님 건데 하느님이 못 받아먹고 가난한 이웃이 받아먹는 거다. 근데 나는 5천만 원 필요 없다. 그저 1,000만 원씩 20명만 나를 도와주면은 내가 정말 아프리카에서 멋있는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절에 다니는 분들, 교회, 이건 정말 거짓말이 아니야. 절에 다니는 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일 먼저 돈을 보내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당 다니는 분들이 돈을 보내고, 성당 다니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왔어요. 3개월 만에. 난 너무 놀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손이 큰지 너무 놀랐어요. 3개월 만에 2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내가 2억 들어온지 모르고 계속 전화를 하는 거야. 돈 보내주겠다고. 그래서 내가 전화 받아갖고 이제 2억이 들어왔으니까 그만 보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야지 돈을 보내준다는데. 계속 받았지. 계속 받았더니 어제 이제 전주에 갔는데도 누가 1,000만 원을 또 줬어. 그러니까 어제까지 해서 7억이 딱 들어왔어. 7억 어제까지 해서. 저는 그 7억을 받아보니까 아 인간이 이래서 간사하구나.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난 복지시설 운영하는 사람들 그 돈 떼어먹는 사람들이 이해가 되더라니까요. 이래서 떼어먹는구나 얘네들이. 그래서 어쨌든 포크레인 트랙터 경운기 사주기로 했으니 나갔어요. 근데 나는 공투를 사주려고 나갔어요.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포크레인이 공투예요. 저는 포크레인 잘하거든요. 근데 큰 건 내가 가서 하려고 마음을 먹었었으니까. 근데 수현님 말을 바꾸는 거 공투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그 80만 평의 개미들이 집을 짓는데 그걸 개미산이라고 그래요. 근데 개미가 100년 동안 집을 짓는 거야. 집을 지면 이 제대보다 훨씬 크게 져요. 얼마나 단단하냐면 얘네들이 집을 얼마나 단단하게 짓느냐면 장정 둘이서 곡괭이로 한 달을 뽀개도 못 뽀개. 집 하나를. 근데 그게 2,000개가 있는 거야. 그냥 포크레인으로 바가지를 박으면 포크레인이 넘어진다 이거야. 그러니까 A10을 사달라는 거야. 1m 20짜리. 공투는 7,000만 원인데 A10은 2억 8,700이거든요. 돈 좀 떼어먹으려고 그랬더니 떼어먹을 돈이 없어지네. 그래도 어떻게 해요? A10을 샀어요. 트랙터 6,000만 원짜리. 예. 큰 바퀴. 우리 생태마을은 4,000만 원짜리인데 아프리카는 6,000만 원짜리 샀어요.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 2대 사서 작년 11월 달에 인천에 가서 택배로 붙였어요. 요즘 참 세월 좋아요. 포크레인도 택배로 붙이면 가요. 근데 문제는 택배비가 4,700만 원이야. 택배비가. 다 붙였어요. 근데 여러분들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가면 걔네들이 일해요? 기술자 따라가야죠. 기술자 둘도 포크레인 붙일 때 택배로 같이 붙였어요. 가서 일하고 와라고. 근데 기술자 둘 한 달 월급 800만 원이거든요. 1년 쓰니까 1억이 또 날아간 거예요. 점점 떼어먹을 돈이 줄어드네. 그런데 뭐 포크레인하고 트랙터만 가면 돼요. 기름값도 대줘야지. 기름값도 1억 날라갔죠. 땅 정지하는데. 그래봤자 8분의 1 정지한 거 10만 평. 겨우 한 개 1년 8억 들여서 한 개 10만 평 정지한 거예요. 근데 수녀님이 사진을 찍을 수가 없다는 거. 10만 평이 너무 넓어갖고 한 컷에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 칸 나눠서 찍어 보냈더라고, 나한테. 어쨌거나 하여튼 내가 이렇게 도와주니까 수녀님이 용기를 또 한번 내더라고. 신부님, 귀향이면은 우리가 닭을 파는데 냉동고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이제 11월에 45도까지 올라가거든, 잠비아는. 냉동고가 없으니까 1시간 이상 거리를 판매를 못 하는 거야. 3시간, 4시간. 잠비아가 넓으니까. 그러니까 귀향이면 냉동고를 좀 대주시면 안 되겠느냐. 얼마냐니까 2,200만 원이에요. 돈도 아니지 1억씩 날아가는 판에 2,200만 무슨 돈이야. 걱정하지 마라. 보내주겠다. 그래서 냉동고 2대를 보내줬어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너무 신난다는 거야. 한 마리도 못 팔던 닭을 한 달에 1,200마리씩 판다는 거야.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그랬더니 수녀님이 또 전화했어. 신부님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아, 또 무슨 문제가 생겼냐 하니까 닭을 너무 많이 팔다 보니까 닭장이 모자라요. 닭장. 닭장 줘달래, 닭장. 얼마냐? 그러니까 1억이래. 알았다. 내 닭장 줘주겠다. 그래서 이제 작년에 이제 공구리, 뭐 벽돌, 기계까지 싹 보내서 이번 여름에 대학생 아이들 20명 자원봉사자 데리고 가서 밥 해주는 봉사인 자매님도 좀 와 있는데, 예, 아줌마 셋 밥 해주는 아줌마 봉사 지원하는 분들 다 모시고 가서 이번에 줘주고 왔어요. 줘주고 왔는데 그래도 최종 기술자는 있어야 돼. 대학생만 가지고는 못 짓잖아요. 우리 생태마을 집 줘주는 이 실험, 난 이 산적같이 생긴 사장한테 내가 당신 한 달 월급 줄 테니까 나하고 가서 집 짓고 오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당도 안 다니는 친구 한다는 소리가 신부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느냐고. 나도 아프리카에 굶는 사람 있으면 내 기준 그냥 봉헌하겠다고. 성당도 안 다니는 사람이 봉헌이 뭔지 아는 봉헌하겠다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한다고 다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다. 내 말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하늘나라 간다는. 근데 그 김 사장 말이 보고 내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면을 져주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 수녀님이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나 그 수녀님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작년에 가서 봐서 내가 너무 놀랐어요. 왜? 수녀님 10명이 16년 동안 아프리카에서 그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16년 동안. 그러니까 이게 수녀님 10명이 일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10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수녀님 한 분은 38살 먹은 나탈리아라는 수녀는 가자마자 말라리아에 걸려서 죽은 거야. 그러고 또 한국에도 모시고 오지 못하고 아프리카 묻어놨더라고. 내가 묘에 참배를 갔는데 사진이 있는데 참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참 아깝더라고. 38인데. 신부님 도대체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고. 내가 이 수녀님들을 도와주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로 진짜 예수님한테 혼나겠다는 생각이 내가 들더라고요. 신부인 내가. 그래서 수녀님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같은 업종에서 일을 하면서 무슨 말을 이렇게 섭섭하게 하느냐고. 수녀님도 하느님이라고 나도 하느님 일하는데 내가 수녀님 도와주는 거 당연하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수녀님 또 전화를 한 거야. 신부님 추장이 만나잔다는 거예요. 추장이 왜 만나자니까 그 추장이 땅이 6억 평이 있대. 6억 평. 수님 좋은 일 한다고 땅을 500헥타르를 준다는 거. 150만 평. 수님 어떻게 할까요? 수님 그 일단 받아주라고. 그랬더니 그 창설자 수녀님이 날 찾아왔어요. 독일 수녀님인데 신부님 귀향 시작을 했으니 마감까지 해달라고. 근데 해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80만 평 완성하려면 나는 70살까지 일 기다리는 거예요. 나는 지금 1년에 2번 아프리카를 가요. 잠비아를 가서 지금 농장을 꾸며줘. 이번 11월 달에 이제 처음으로 10만 평에다가 옥수수를 파종을 이제 처음으로 하는 거예요. 농장 꼴이 나오는 거죠. 너무 그 생각만 하면 기분이 좋아요. 오죽하면 꿈을 다 꿨겠어요. 벌써 자랐어, 보리가. 아직 뿌리지도 않았는데 꿈에 벌써 자랐어. 미래를 꿈꾸는 사람 행복해요. 여러분들 내가 도와줄 때 여러분들 요즘 먹고 살기 힘들죠? 예, 힘드니까 무리는 하지 말고 좀 땅 있는 분들, 집 한 2채 있는 분들 파세요. 저는 제가 이렇게 요즘 저는 제 CD 판 거를 아예 잠배에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책 CD 판 거를 지금 잠배에 보는 게 한 5천만 원 정도 돼요. 제 개인적인 봉헌이 5천만 원 정도 되는데 전 너무 행복해요. 그 잠비아를 생각하면 기분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책 한 권을 또 낼 건데 그건 아예 거기다 묶어버릴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귀향 밀어줄 때는요 어설프게 밀어주면 그 도와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지금까지 거기 들어간 돈이 한 8억 되는데 30억까지는 거기다 쏟아 넣어야지 농장 꼴이 갖춰질 것 같아요. 근데 전 기뻐요. 죽을 때 내가 그 잠비아 생각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이제 몇 년만 더 하면 돼. 여기 있는 분들 한 47분이니까 조금 있으면 다 죽어요. 이번 몇 년만 하면 이게 하늘나라에 보아 쌓는 일이니까 슬기로운 처녀처럼. 세월이 흘러 머리에 흰 눈이 내리고 손등에 세월의 흔적이 새겨지는 이 시간이 되어서야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선명하게 보이고 들리지 않았던 소리들이 이제는 귀에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마치 안개가 걷힌 후 펼쳐지는 아름다운 풍경처럼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쌓인 경험과 때다름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젊은 시절의 우리는 참 바빴습니다. 무언가를 이루어야 한다는 조급함에 쫓겨 앞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더 높은 곳으로, 더 빠르게,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정작 발밑의 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으로 스며드는 순간의 아름다움도, 가족이 함께 둘러앉아 나누는 저녁 식사의 따뜻함도, 친구와 나누는 진솔한 대화의 소중함도 그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긴 인생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우리는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이 부러워하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일상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작은 행복들이었습니다. 손자의 제잘거리는 목소리, 오랜 친구와 나누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몸으로 맞이하는 새로운 아침의 고마움이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희로애락을 겪으며 우리의 마음이 단련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순간들을 통해서는 감사하는 마음을, 슬픔의 시간들을 통해서는 위로하는 마음을, 분노의 경험들을 통해서는 용서하는 마음을, 두려움의 순간들을 통해서는 용기를 내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해할 수 없었던 부모님의 말씀들이 이제는 가슴 깊이 와 닿는 것도 바로 이런 경험들이 쌓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려운 시기를 견뎌낸 경험은 우리에게 특별한 힘을 주었습니다. 병으로 고생했던 시간,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야 했던 아픔,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날들, 자녀들 때문에 걱정이 많았던 순간들, 그때는 견디기 힘들었지만 지나고 보니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욱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픔을 겪어본 사람만이 다른 사람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고, 어려움을 극복해본 사람만이 절망에 빠진 이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는 인생에서 가장 지혜로운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맑아졌고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넓어졌습니다. 작은 일에 크게 화내지도 않고 남과 비교하며 괴로워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마음의 평화는 젊은 시절 아무리 노력해도 얻을 수 없었던 소중한 선물입니다. 더 나아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가 겪었던 시행착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 가족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더욱 간절해졌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가 아닐까요? 물론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어려움들도 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고 기억력도 조금씩 떨어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기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들마저도 우리에게는 소중한 가르침을 줍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 느려도 괜찮다는 것, 모든 것을 다 알 필요는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런 깨달음은 젊은 시절의 조급함과 완벽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여유롭고 자연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해줍니다. 결국 지금 이 시기는 인생의 완숙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가 오랜 시간을 거쳐 단맛을 내듯이 우리의 삶도 긴 세월을 거치며 깊고 진한 맛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사랑하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유로움과 평안함이야말로 오랜 인생 경험이 주는 가장 값진 선물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진정으로 소중하게 여기게 된 것들은 무엇일까요? 젊은 시절 우리는 성공이라는 이름으로 많은 것들을 쫓았습니다. 더 집, 더 비싼 차,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돈. 그때는 이런 것들이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 밤잠을 설쳐가며 일했고 가족과 함께할 시간도 뒤로 미루며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나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애써 모은 재산도, 그토록 열심히 쌓아올린 명예도 정작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여유는 분명 필요합니다.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있어야 마음도 편하고 가족들에게도 부담을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부와 명예는 오히려 우리를 더 바쁘게 만들고 더 많은 걱정을 안겨주기도 했습니다. 대신 우리가 발견한 진짜 보물은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에서 잠들어 있는 배우자의 고른 숨소리,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자녀들의 안부 인사, 오랜만에 만난 친구와 나누는 허심탄회한 대화. 이런 것들이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재산이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외롭고 허전하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라면 작은 것 하나도 큰 기쁨이 됩니다. 특히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은 그 어떤 즐거움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순간들입니다. 아이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소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향한 순수한 사랑, 함께 놀면서 보여주는 깜찍한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핑계로 놓쳤던 자녀들과의 시간에 대한 아쉬움도 손자, 손녀들과 함께하는 이 소중한 시간들로 어느 정도 달래집니다. 또한 이웃과의 정도 예전보다 훨씬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할머니와 나누는 안부 인사, 동네 할아버지들과 함께하는 바둑 한 판, 오랜 친구들과의 정기 모임. 이런 소소한 만남들이 일상에 활력을 주고 외로움을 달래줍니다. 젊을 때는 너무 바빠서 이웃과 인사도 제대로 나누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로의 안부를 챙기고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을 주고받는 따뜻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평범한 일상 속에서 찾는 작은 행복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고 맞이하는 신선한 공기, 정성스럽게 준비한 아침 식사를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시간, 산책하며 바라보는 계절의 변화, 좋아하는 책을 읽으며 보내는 여유로운 오후.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건강한 몸, 따뜻한 가정,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부자가 되는 비결이 아닐까요? 또한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의 소중함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거닐며 바라보는 나무들의 푸른 잎사귀, 베란다에서 키우는 작은 화분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구름들, 자연의 아름다움 앞에서 느끼는 평안함과 위로는 그 어떤 값비싼 오락거리보다도 마음을 풍요롭게 해줍니다. 젊은 시절에는 바쁘다는 핑계로 자연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계절의 변화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관계의 풍요로움과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추구하게 되는 것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변화입니다. 이제는 남과 비교하며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고 더 많이 가져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지금 가진 것들에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마음의 변화야말로 진정한 성숙함의 표현이고 인생의 후반부가 주는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건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건강을 공기처럼 당연한 것으로 여겼습니다. 밤늦게까지 일해도 괜찮고 무리해서 술을 마셔도 금세 회복되고 조금 아파도 며칠 지나면 저절로 나았습니다. 그때는 건강이 영원할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 몸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들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조금 차고 무거운 것을 들 때 허리가 조금 아프고 잠을 자도 피로가 완전히 풀리지 않고 그때도 우리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을 얻거나 주변에 가까운 사람이 아파서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며 보낸 긴 시간들, 아픈 몸을 이끌고 병원을 오가며 느꼈던 막막함, 가족들이 걱정하는 모습을 보며 느꼈던 이안함. 그런 경험들을 통해 우리는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절실히 느끼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픈 경험을 한 후에는 평범한 하루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새삼 깨닫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아무 탈 없이 침대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 혼자 힘으로 화장실에 갈 수 있다는 것, 맛있게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대화할 수 있다는 것. 건강할 때는 너무나 당연했던 이런 일상들이 실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건강을 지키기 위해 더욱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고 몸에 좋은 음식을 챙겨 먹고 충분한 잠을 자려고 노력합니다. 젊을 때는 건강을 위해 무언가를 한다는 것이 귀찮고 번거로웠는데 이제는 건강을 지키는 모든 행동들이 나 자신과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산책도 이제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동네를 천천히 걸으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고 맑은 공기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젊을 때는 운동을 해야 한다는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했다면 이제는 걸을 수 있다는 것 자체에 감사하며 즐겁게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예전과는 다른 마음가짐을 갖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맛있는 것만 찾아서 먹고 몸에 좋지 않은 것도 별 생각 없이 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내 몸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생각하며 음식을 선택합니다. 싱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적당한 양을 먹는 것이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그런 식습관이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실천합니다. 또한 정기적인 건강검진도 빼놓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몸에 이상이 없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었는데 이제는 미리미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일찍 발견해서 치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검진 결과가 좋게 나오면 마치 좋은 성적표를 받은 것처럼 기쁘고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바로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병에 대한 두려움 때문만은 아닙니다. 건강할 때 할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고 소중한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손자와 함께 공원에서 뛰어놀고 오랜 친구들과 여행을 떠나고 취미 활동을 즐기고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 이 모든 일들을 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마음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는 마음도 큽니다. 자녀들이 이미 자신들의 삶으로 바쁜데 부모가 아파서 자녀들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정말 아플 때는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지만 최대한 건강을 유지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은 스스로 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야말로 가족을 향한 진정한 사랑의 표현이 아닐까요? 그래서 건강은 단순히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게 해주는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할 때는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사람들과의 만남이 얼마나 즐거운지, 작은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욱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플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멀어져 보이고 무엇을 해도 제대로 즐길 수가 없습니다. 결국 건강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모든 소중한 것들을 제대로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기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도 건강하지 못하면 그 소중함을 온전히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하기만 하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야말로 세월을 살아오며 얻은 가장 값진 지혜 중 하나입니다. 건강의 소중함을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또 다른 중요한 진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가진 가장 확실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미래를 위해 살았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언젠가 올 행복한 날들을 꿈꾸며 현재의 소중함을 놓쳤습니다. 또한 때로는 과거의 영광을 그리워하거나 후회에 사로잡혀 지금 여기에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일이고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으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은 불확실한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과거를 그리워하기보다는 그때의 경험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소중한 밑거름이었다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에 더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는 예전에는 보지 못했던 많은 아름다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었을 때 들어오는 신선한 공기의 상쾌함, 커피 한 잔을 마시며 느끼는 따뜻함과 향긋함, 가족과 함께 나누는 식사 시간의 정겨움. 이런 평범해 보이는 순간들이 실은 얼마나 특별하고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특히 자연과 함께하는 순간들은 더욱 깊은 감동을 줍니다. 산책길에서 만나는 계절의 변화, 공원 벤치에 앉아 바라보는 아이들의 뛰어노는 모습, 저녁 노을이 지는 하늘의 아름다운 색깔들.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음이 저절로 평안해지고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느끼게 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핑계로 이런 자연의 아름다움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런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위로와 힘을 주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사람들과 나누는 소소한 교감의 순간들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동네에서 만나는 이웃과 나누는 짧은 인사, 가게 아주머니와 주고받는 따뜻한 말 한마디,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받았을 때 느끼는 고마움. 이런 작은 순간들이 하루를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세상이 아직도 정이 넘치는 곳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평범한 순간들도 이제는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배우자와 함께 보는 저녁 뉴스 시간, 자녀들과 나누는 안부 전화, 손자, 손녀들이 보내준 사진을 보며 느끼는 기쁨. 이런 일상적인 순간들이야말로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진정한 보물들입니다. 젊을 때는 더 특별한 무언가를 찾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이런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서 우리는 또한 감사하는 마음을 더 자주 갖게 됩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맞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맛있는 식사를 할 수 있을 때 이런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이 건강하다는 소식을 들을 때 우리 가족이 모두 무사해서 감사하다는 마음, 이런 감사의 마음들이 하루하루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다 보면 시간에 대한 느낌도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거나 반대로 시간이 너무 빨리 간다고 아쉬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주어진 시간 안에서 최대한 충실하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하루가 길게 느껴지는 것도 좋고 짧게 느껴지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의미 있게 사랑하며 감사하며 살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에 집중하게 되면서 작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젊을 때는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크게 화가 나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면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될 수는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응하려고 노력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든 지금 이 순간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현재 순간에 집중하며 살아가면서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게 됩니다. 과거의 후회에 얽매이지도 않고 미래의 불안에 떨지도 않으며 오직 지금 이 순간 뇌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누구를 사랑할 것인지, 무엇에 감사할 것인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이런 선택들은 오직 우리 자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오늘은 어떤 아름다운 순간들을 발견할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됩니다. 오늘 만날 사람들과는 어떤 따뜻한 교감을 나눌까? 오늘은 어떤 자연의 아름다움을 발견할까? 오늘은 어떤 작은 행복을 느낄까? 이런 기대감이야말로 하루를 시작하는 가장 좋은 에너지가 됩니다. 결국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예술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보물들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경험을 통해 얻은 깊은 지혜, 진정으로 소중한 것들을 알아보는 눈, 건강의 참된 가치에 대한 깨달음, 그리고 현재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능력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우러져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풍요로움이라는 말을 들으면 젊은 시절에는 물질적인 풍요만을 떠올렸습니다. 큰, 좋은 차, 많은 돈, 이런 것들이 많을수록 더 풍요로운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정한 풍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마음의 풍요로움, 관계의 풍요로움, 경험의 풍요로움입니다. 마음의 풍요로움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 작은 것에서도 기쁨을 찾을 줄 아는 마음,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할 줄 아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비록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진정한 만족을 느낄 수 없습니다. 관계의 풍요로움은 우리 주변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깊고 따뜻한 유대감을 의미합니다. 가족과의 사랑, 친구들과의 우정, 이웃과의 정, 그리고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과의 인연까지, 이런 관계들이 우리 삶을 얼마나 풍성하게 만들어주는지 이제는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혼자서는 느낄 수 없는 기쁨과 위로를 이런 관계들을 통해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험의 풍요로움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은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준 값진 교훈들을 말합니다. 기쁜 일들은 감사하는 마음을 키워주었고, 슬픈 일들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능력을 길러주었습니다. 성공의 경험은 자신감을 주었고, 실패의 경험은 겸손함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이 모여서 지금의 성숙한 우리를 만들어준 것입니다. 이런 풍요로움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무언가를 나누어 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에게는 우리가 겪어온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조언과 격려를, 같은 세대의 친구들에게는 서로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위로하는 마음을, 가족들에게는 변함없는 사랑과 따뜻한 관심을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 우리가 느끼는 보람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우리의 작은 도움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밝게 만들어 준다는 것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받기만 하던 시절을 지나 이제는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성취가 아닐까요? 또한 이제 우리는 삶의 완전함을 추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완벽한 가정, 완벽한 직업, 완벽한 건강. 하지만 세월을 살아오면서 완벽한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대신 불완전함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다는 것, 부족함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깨달음은 우리를 더욱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 필요도 없고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을 의미 있게 살아가면 됩니다. 이런 마음의 자유야말로 돈으로는 살 수 없는 진정한 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시간의 소중함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젊을 때는 시간이 무한히 많은 것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급해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주어진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사용하려고 노력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간,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 다른 사람을 도우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야말로 진짜 가치 있는 시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우리는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 선물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 아름다운 세상을 볼 수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혹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 중에서 몸이 예전 같지 않다고 걱정하시거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느끼시거나 외로움을 느끼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이것만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모든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당신이 겪어온 모든 경험들이 소중한 보물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에게는 소중하고 고마운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 하나, 친절한 말 한마디, 깊은 이해의 눈빛 하나가 이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자신감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살아온 인생이야말로 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소중하고 아름다운 작품이니까